케플러가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발전했을까요? 케플러는 비텔로보다 많이 알고 있었고, 데카르트는 케플러보다 많이 알고 있었고요. 뉴턴은 데카르트보다 많이 알고 있었고,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진보하고 유용한 것들이 증가한다. 그에 바탕을 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진보할 수 있다. 많은 이가 지나가고 지식은 더 많아질 것이다. 오늘 강의는 데카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르네 데카르트는 우리가 철학자로 보통 기억을 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데카르트가 남긴 그 유명한 얘기,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이라는 말을 아마 다 한 번 이상씩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데카르트가 이 말을 남겼던 방법서설이라는 책은 철학의 역사를 통해서 아마 가장 널리 알려진, 또 아마 가장 많이 읽힌 책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방법서설은 지금 100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또 철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읽는 책으로 꼽혔던 그러한 저술입니다. 그런데요, 이 방법서설이 사실은 데카르트의 과학과 관련된 3권의 책, 즉 광학, 기상학, 기하학이라는 3권의 책의 서문의 형태로 데카르트가 썼던 책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강의에서 저희는 데카르트라는 근대 과학자 겸 철학자를 통해서 과학과 인문학, 과학과 철학이 어떻게 결합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과학과 철학의 거리가 어떻게 멀어지기 시작했는가 라는 조금은 모순적인 그러한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데카르트가 과학과 인문학의 거리를 멀게 했다, 과학과 인문학을 분리시켰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데카르트에 의해서 정신과 물질의 이분법이 출발했다 라는 점을 지적을 합니다. 정신과 물질의 이분법, 혹은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은 예를 들어서 주관과 객관의 이분법,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이분법, 인간의 가치와 자연적 사실 사이의 이분법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런 비판의 한 가지 관역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데카르트에 의해서 왜 정신과 물질 혹은 정신과 육체의 이분법이 나오게 되었나 라는 과정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데카르트는 널리 알려졌듯이
회의적 방법이라는 어떤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즉, 이 세상에서 자신이 의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의심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존재할까? 존재하는 것 같죠? 근데 이게 뭐 악마의 트릭일 수 있다. 의심을 해봅니다. 나는 존재하나? 글쎄요, 확신이 없습니다. 신은 존재하나? 그것도 부정을 합니다. 세계의 존재, 나의 존재, 심지어 신의 존재까지 다 부정을 합니다. 의심하고 부정할 수 있는 것들을 끝까지 부정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데카르트는 결국 절대로 자기가 의심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는 생각하는 나라는 것입니다. 부정을 하고 있고 의심을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것을 하고 있는 나는 존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데카르트는 나의 육체의 존재를 부정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생각하는 나는 뭔가? 그거는 육체를 가진 내가 아닙니다. 이미 그 존재는 의심을 하고 부정을 했기 때문에요. 생각하는 나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순수한 정신입니다. 순수한 정신. 내 나가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생각하는 나, 즉 어떤 의미로 정신의 존재, 마음의 존재, 그 당시에 많이 썼던 용어로는 영혼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이렇게 정신의 존재를 입증하고 난 뒤에 데카르트는 다시 이제 자기 주변에 존재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구축해 나갑니다. 세계가 존재하고 신이 존재하고 내 육체를 가진 내가 존재하고 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회의를 하고 의심을 하고 계속 의심을 하다가 결국 의심할 수 없는 것에 도달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철학적인 기초를 차근차근 쌓아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데카르트의 유명한 명제는 그의 극단적인 회의적 방법이 낳은 아무리 부정을 해도 부정할 수 없는 어떤 명징한 사실을 토대로 하나하나 세계를 다시 구축하는 데카르트의 철학이 찾았던 어떤 기초였던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같은 방법을 자연세계와 그 자연세계의 인식에 대한 인식론 혹은 우리의 과학적 지식에도 비슷한 방법을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해서 결국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어떤 공간, 데카르트는 그것을 철학적 용어로 외연이라고 불렀는데요. 공간. 그런데 이 공간은 빈 공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은 쓸데없이 빈 공간을 만들었을 리가 없기 때문에요. 그럼 공간 자체는 물질입니다. 세상에는 물질이 존재하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인식한다는 것은 운동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세계에는 물질과 운동만이 존재한다. 딱 이 두 가지만이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이런 결론에 의하면은 자연세계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들이 생깁니다. 일단 하나는 어떤 신비로운 힘입니다. 그 당시에 연금술사들이 믿었던, 그 당시에 점성술사들이 믿었던
그런 신비로운 힘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과 운동만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물질과 운동으로 이루어진 세계는 거대하고 복잡한 기계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카르트의 자연 철학을 기계적 철학이라고 부릅니다. 이 기계적 철학에 의하면은 세계에 대한 인식에서 굉장히 독특한 두 가지 놀라운 결과가 도출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성질들을 제1성질과 제2성질로 나누는 것입니다. 제1성질은 이 세상에 정말로 실제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제2성질은 우리가 실제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하지 않는 성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과는 인간이 마치 복잡한 기계와 같은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 인형 비슷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인간은요, 다른 동물과는 달리 정신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 전체가 자동 인형은 아닙니다. 대신 인간의 몸이 자동 인형입니다. 인간의 몸은 복잡한 시계 혹은 복잡한 기계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신 인간이 기계가 아닌 이유는 이 몸에 따로 정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과 정신 혹은 우리의 육체와 영혼은 사람이라는 이 존재 속에서 연결이 되어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갖는 별개의 존재들입니다. 이 두 가지가 데카르트의 이런 기계적 철학으로부터 나오는 굉장히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첫 번째 사례를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과의 빨간색은 이 방에 불을 다 끄고요, 깜깜한 밤에도 이 사과의 붉은색이 존재할까요? 아니면 안 할까요? 깜깜한 밤에 사과의 붉은색이 존재한다 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한번 좀 들어주세요. 깜깜한 밤에는 저 사과의 붉은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좀 들어주세요. 아무 쪽에도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는 양자역학적인 그런 답변을 하신 분들로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까? 데카르트 이전의 철학자들은 붉은색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색깔은 물질에 존재하는 고유한 근본적인 성질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데카르트에 따르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과 운동밖에 없습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물질과 운동밖에 없어요. 그러면 붉은색은 뭐냐? 빛이 저기 부닥쳐서 우리 눈에 들어올 때 빛이 어떤 식으로든 변형이 돼서 우리가 흰색, 백색 광을 인식하는 것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인식을 하면은 그게 색깔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이 없으면은 색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없어도 색깔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과의 붉은색은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 철학에 의하면요. 두 번째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무인도에서 나무가 쓰러지면
쿵 소리가 날까? 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근대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쿵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줄었습니다. 소리가 안 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예, 조금 더 많네요. 역시 양쪽 다 손을 안 드신 분들은 아직도 계시고요. 데카르트의 기계적 철학에 의하면 소리가 안 납니다. 예, 왜냐하면 쿵 소리라는 소리는 어떤 형태의 나무가 쓰러지면서 생긴 공기 중에 독특한 진동이 우리 귀에 와서 닿아서 우리의 뇌가 그 진동을 그렇게 인식한 결과입니다. 나무가 쓰러지면 어떤 형태의 공기 중에 요동이 생기겠죠. 그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쿵 소리로 들었던 것이죠. 예, 이게 데카르트의 기계적 철학의 한 가지 결과입니다. 예, 오늘 강의에서도 그렇고 다음 강의에서도 그렇겠지만 이거를 받아들이기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들은 아름다운 색깔들, 맛있는 음식들, 좋은 음악들, 좋아하는 사람의 향기로운 냄새들, 이런 것들이 정말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데 데카르트의 철학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다 어찌 보면 허상들입니다. 존재하는 것은 물질과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연 세계에는 물질과 운동만이 존재한다. 딱 요 두 가지만이 존재한다. 인간이 마치 복잡한 기계와 같은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 인형 비슷한 그런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멍청한 질문이다.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정신은 혹은 나의 영혼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데카르트에서 시작한 이 근대적 세계관, 근대적 자연관의 핵심은 세상의 본질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는 굉장히 다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텅 빈 공간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이 공간은 꽉 차 있고요. 우리는 어떤 힘이 작용하는 것을 보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 힘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의 작용입니다. 우리는 사과의 색깔이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색깔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과에 부닥친 빛이 변형이 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생기는 부수적인 현상, 즉 2차적 성질인 것입니다. 즉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2차적 성질이고 세상의 본질은 1차적 성질입니다. 1차적 성질은 근본적으로 물질과 운동입니다. 즉 입자들의 모양이라든지 배열이라든지 운동, 이런 것들만이 실제를 하는 것이 데카르트의 기본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럼 이 세상의 본질을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성을 통해서. 데카르트에게 이성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수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험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있는 자연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데카르트는 자신의 체계 안에서는 과학과 철학을 아주 밀접하게 결합을 했습니다. 그의 자연 철학은, 그의 자연과학은 지금 보시다시피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데카르트의 철학적 프로그램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데카르트는 과학과 철학을 결합했다기보다는 정신과 물질을 쪼개고 이성과 경험을 분리시키고 객관과 주관을 나누고 사실과 가치 사이에 굉장히 깊은 쐐기를 박은 그러한 인물로서 평가됐던 것입니다. 네, 데카르트의 철학이 나왔던 두 번째 어떤 흥미로운 결론은 사람이 복잡한 기계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만 인간은 정신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랬을 때 그 생각하는 나는 육체를 가진 나가 아니라 순수한 정신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데카르트는 이미 육체를 가진 나의 존재를 부정했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어떤 명징한 사실에서 나오는 나가 육체를 가진 나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거는 나의 육체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어떤 순수한 정신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요,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나의 정신은 혹은 나의 영혼은 어디에 존재할까요? 데카르트에게 그 질문을 했을 때 데카르트는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데카르트의 대답은 거의 확실하게 이랬을 겁니다.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멍청한 질문이다. 정신이 어디에 존재하냐니, 어디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은 정신이 아니라 물질입니다. 물질만이 어디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조금 철학적인 용어를 쓰면 물질의 특성은 외연과 운동입니다. 어떤 공간을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외연은 물질만이 공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신의 속성은 외연이 아닙니다. 정신의 속성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사고입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성은 의지입니다. 무엇을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그 의지입니다. 정신의 속성은 사고와 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어디에 존재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없다는 게 데카르트의 생각이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의 몸은 기계입니다. 우리의 몸은 복잡한, 상당히 완벽한 기계입니다. 우리는 데카르트에 의하면 음식을 먹습니다. 음식은 위에서 소화가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굉장히 잘게 부서집니다. 그 중에 가장 빠르고 가장 활동력 있는 것들이 뇌로 올라옵니다. 데카르트는 그것을 동물의 정기 혹은 동물의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거는 영혼은 아닙니다. 영혼은 아니고 물질입니다. 굉장히 미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굉장히 작은 물질이지만 아주 활동력이 강한 물질입니다. 그 물질이 우리 뇌까지 올라와서 뇌 가운데 있는 송과선이라는 조직에, 저기 보시면 맨 왼쪽에 꼭 솔방울 비슷한, 그래서 송과선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뇌에 솔방울 비슷한 그 조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조직에는 굉장히 많은 구멍들이 뚫어져 있고 그 구멍에는 온몸을 향해서 가는 튜브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멍으로, 그 송과선으로 올라간 동물의 전기가 튜브를 통해서 다시 온몸으로 내려가면서 사람의 몸을 작동을 시킵니다. 이게 데카르트가 생각했던 인간 몸 기계의 작동 원리입니다. 자, 의지의 작용은 조금 더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지라는 것은 순전히 정신의 속성입니다.
물질의 속성은 아니죠. 근데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저것을 가르치고 있다가 제가 의지의 작용으로 자 나는 이제 손을 내리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높은 곳을 가르치다가 자 나는 이제 손가락을 내린다 그 생각하고 손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원래 손가락은 B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B를 가르치고 있다가 의지로 자기가 손가락을 C로 내립니다. 자 이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이런 의지적인 작용은 도대체 몸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걸까요? 자 데카르트는 사실은 이 부분을 설명하기가 그렇게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우리가 손을 B를 가르치고 있을 때는 송과선에서 나온 머리에 있는 그 솔방울 모양의 조직이 송과선입니다. 송과선에서 나온 전기가 쭉 타고 내려와서 7번 근육과 연결된 튜브를 타고 내려와서 7번 근육을 부풀리게 하면 우리가 이제 B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제가 손을 내립니다. 나는 손을 내려야지 하면서 손을 내릴 때는 자기 의지가 어디 작용을 하냐면은 다른 데가 아니라 손과 선의 모양을 조금 바꿉니다. 조금 이렇게 서 있는 모양을 조금 바꿔서 거기서 나오는 동물의 전기가 7번 튜브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8번 튜브를 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8번 튜브와 연결된 근육을 부풀리게 하면은 내 손이 내려간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나의 의지로 내 몸을 움직이고 손가락을 내리고 하는 그 작용은 정신이라는 것이 혹은 영혼이라는 것이 나의 손과 손을 조금만 움직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되면은 손과 손의 역할은 뭐냐? 정신이 존재하는 곳은 아닙니다. 손과 손의 역할은. 왜냐하면 정신은 영혼은 어디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데카르트에 있어서 손과 손의 역할은 영혼과 육체가 만나는 요즘 얘기로 따지면 인터페이스 정도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내 몸이 만나는 접점 혹은 어떤 인터페이스의 역할을 손과 손이 담당을 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데카르트는 인간만이 정신을 가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인간만이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우주를 통틀어서 다른 곳엔 영혼이 없습니다.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를 들어서 불에 디면은 뜨겁다. 뜨거워.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불이 뜨거워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뜨겁다, 차다. 이거는 2차적 성질입니다. 뜨거운 존재는 굉장히 빠른 입자들의 운동입니다. 굉장히 빠른 입자들의 운동이 우리의 피부를 자극해서 혹은 심지어 피부 속으로 뚫고 들어와서 뇌와 연결되어 있는 튜브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뇌에서 뜨겁다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정신이 뜨겁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강아지가 마음이 없다면 영혼이 없다면 뜨거운 불을 갖다 대도 뜨거워하지를 않습니다. 뜨거워하지를 않아야지 철학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리는 이 구절은 그 당시에 데카르트와 동시대에 살았던 어떤 한 관찰자가 실제로 보고 기록한 내용입니다. 데카르트주의자들은 무감각하게 개를 때렸으며 개가 고통을 느낀다고 하면서 불쌍하게 바라본 사람들을 비웃었다. 그들은 동물이 시계에 불과하다고 했으며 개를 때렸을 때 개가 비명을 지르는 것은 충격이 가해진 스프링이 내는 소음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우리 몸, 개 몸은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것이다. 이들은 그 불쌍한 동물을 판자에 묶고 네 다리에 못을 박고 산채로 해부를 하면서 당시 과학적 토론의 중요한 주제였던 피 순환에 대해서 관찰하곤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개를 산채로 못을 박고 해부를 했을 때 개가 얼마나 아파서 울부짖었을까요? 근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그 울부짖음은 우리가 오르간을 밟았을 때, 오르간을 부셨을 때 나는 삐그덕거리는 소리와 똑같은 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 고통을 고통으로 인식하는 것은 정신의 작용입니다. 그 정신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생각의 문제점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후대 사람들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도, 특히 고등동물들은 인간과 비슷한 고통을 느끼고 심지어 즐거움을 느끼고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지만은 이 당시에는 이러한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그 당시에 첨단 과학에 근거했던 그러한 생각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을 어떻게 탐구할 것인가? 과학과 철학은 데카르트 자신의 체계 안에서는 굉장히 조화롭게 결합했고 공존해 있었습니다. 직관적으로 너무나 확실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는 그런 지식의 토대가 필요하다. 그 생각을 하고 그걸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데카르트 이후에는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과학과 인문학이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과학과 인문학 사이에 멀어진 거리에 새로운 가교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무엇인가? 자, 데카르트는 대체 왜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왜 회의를 했을까요? 그리고 회의를 하고 또 회의를 하고 의심을 하고 또 의심을 해서 왜 궁극적으로 의심할 수 없는 어떤 명징한 진리를 찾기를 원했을까요? 왜 그런 걸 원했던 것일까요? 처음부터. 흥미로운 사실은 데카르트가 철학자로 활동하던 대부분의 시간이 유럽에서 일어났던 30년 전쟁이라는 기간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럽은 루터의 종교개혁과 그 종교개혁에 대항하는 반종교개혁과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신교와 구교 사이의 갈등, 그리고 전쟁, 사륙 이런 것들로 점철됐던 시기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이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 무엇이었냐 라고 물으면은 1차 세계대전이나 2차 세계대전이 아니라 30년 전쟁이었다 라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정말 이 정도 종교적 차이가, 신에 대한 어떤 신념의 차이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면서 전쟁을 길게 끌고 가는 게 합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고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 외에 지식인들은 또 다른 도전에 직면을 했습니다. 그것이 16세기부터 고대의 회의론이 다시 부활을 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게 피로니즘이라고 불렸던 어떤 철학사조인데요. 피로니즘은 당시 이제 회의론의 창시자였던 피론의 이름을 딴 그런 주의, 피론주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극단적인 형태의 회의론인데
우리는 어떤 지식도 참인 지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식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을 전개했던 철학사조였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은 믿을만 하지 않냐? 예, 사람들은 수학은 그 자체에서는 믿을만 하지만 세상에 바르게 적용되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다. 그러고요. 우리의 경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식의 근거로 삼는 우리의 경험은 더더욱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우리가 경험적으로는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사실 들여다보고는 우리가 속고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느냐. 그러면은 3단 논법과 같은 연역은 어떤가? 3단 논법은 전제가 맞다고 가정을 해야 되는데 3단 논법의 출발이 되는 그 전제가 올바른 전제라는 보장은 아무 데서도 없다. 그러면 귀납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모아서 그 사실들로부터 어떤 결론을 유도해내는 그럼 귀납은 어떠냐?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모은다고 그것으로부터 참된 결론이 나오리라는 보장은 아무 데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을 얻는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귀납, 연역, 추상화, 수학, 경험 이 어느 거 하나도 믿을 만한 게 없다. 그러니까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만한 지식은 세상에 없다. 라는 게 이제 피로니즘이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 당시의 철학자들은 두 가지 방법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100% 참인 지식은 없다고 치자. 너희들 주장을 회의주의자, 너희들 주장을 일정 정도 인정을 한다. 100% 참인 지식 그건 없다고 해도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믿을 만한 정도의 지식은 얼마든지 있지 않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천문학을 이용해서 행성의 위치를 예측을 하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행성이 나타나고 천문학을 이용해서 일식을 예측을 했는데 딱 그 정해진 시간에 일식이 시작이 되고 이 정도면 믿을 만한 지식 아니냐. 우리는 건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만한 지식 아니냐라고 답하는 것이 첫 번째 방식이었습니다. 즉 어떤 지식의 100% 참인 그런 토대는 없을지 몰라도 우리가 의지할 정도의 지식은 많이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데카르트의 친구 중에 메르센느라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메르센느 같은 그런 철학자들이 저런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근데 데카르트는 아니었습니다. 데카르트는 저런 입장에 만족을 못했어요. 만족을 못하고 이 회의주의자들을 근본적으로 논박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지식의 토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데카르트는 명징하다라고 불렀는데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너무나 확실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못하는, 심지어 극단적인 회의주의자조차 의심하지 못하는 그런 지식의 토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그걸 찾아 나섰던 방법은 회의주의자가 사용했던 그 의심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세계의 존재를 의심하고 신의 존재를 의심하고 나의 존재도 의심하고 계속 의심해 나갔는데 그렇지만 의심 못하는 게 있더라. 부정할 수 없는 게 있더라. 그게 생각하는 나였습니다. 이런 사고는 데카르트의 철학과 과학으로부터 출발이 됐는데요. 데카르트의 철학과 과학은 그 당시 유럽이 처했던, 그 당시 데카르트가
살았던 사회가 처했던 어떤 극단적인 혼란, 정치적이고 전쟁의 혼란, 지적인, 철학적인 혼란, 이런 혼란으로부터 확실한 지식의 어떤 토대를 얻음으로써 이 세상을 혼란에서 벗어나고자 하게 생각했던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구상했던 한 명의 그 철학자로부터 출발이 됐던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를 제가 시작할 때 데카르트는 그 안에서 과학과 인문학을 결합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데카르트의 방법서설이란 책은 광학, 기상학, 그리고 기하학의 서문격으로 쓰여졌던 책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데카르트는 이거 외에도 세계라는 책을 집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의 작용에 대한 인간론이라는 책도 집필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집필하기 위해서 데카르트는 푸죽관을 들락날락 했다 그럽니다. 푸죽관에서 소를 잡고 돼지를 잡는 그런 사람들이 동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식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동물을 해부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동물 몸의 구조라든지 그 기능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데카르트는 굉장히 융합적인 혹은 통섭적인 인간이었습니다. 과학과 철학은 데카르트 자신의 체계 안에서는 굉장히 조화롭게 결합했고 공존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카르트 이후에는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과학과 인문학이 분리되기 시작을 합니다. 과학은 제1차 성질을 다루는, 세상의 본질을 다루는 그런 것으로 가게 되고, 인문학은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지만 인간에게는 소중한 2차 성질을 다루는 것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의 거리는 멀어지고 둘 사이의 관계는 소원해지게 됐던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현상은 지금 여러분들께서 데카르트의 광학, 기상학, 기하학 책을 구입하시는 것조차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물론 영문판이나 불어판으로는 나와 있지만요. 근데 처음에는 이 방법서설과 이런 데카르트의 과학적인 저술이 같이 묶어져서 판매가 됐었습니다. 원래 데카르트가 생각했던 대로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광학, 기상학, 기하학은 방법서설로부터 떨어지게 됩니다. 떨어져서 방법서설이란 책은 데카르트의 다른 철학서적, 예를 들어서 Meditations on First Philosophy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찰이라고 부르는, 제1철학에 대한 성찰이라고 부르는 데카르트의 철학적인 주저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서설은 과학으로부터 떨어져서 다른 철학책들과 합본이 돼서 결합하게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강의 처음에 방법소설이 가장 많이 읽히고 가장 많이 교재로 인용되는 철학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공부하는 철학도들은 그 책이 원래 데카르트에게 있어서는 과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었던 책이라는 것을 잘 모르는 채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요, 결론적으로 저는 과학, 인문과 예술을 만나다 라는 어떤 프로젝트의 숙제는, 우리가 떠안고 있는 숙제는 이중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저렇게 분리된
과학과 인문학을 다시 합쳐서,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원했던 그런 프로그램의 당시 맥락 속에서의 참 모습을 찾아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데카르트 자신에게 있어서는 과학과 철학이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 하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훨씬 더 어려운 프로젝트인데요. 데카르트 이후에 점점 거리가 멀어졌던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다리를 놓는 작업입니다. 즉 자연과학은 자연의 사실을 다루기 때문에 가치 중립적이고, 인문학은 인간에게 소중한 가치를 다루기 때문에 자연과학과는 무관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뛰어넘어서 과학과 인문학 사이에 멀어진 거리에 더 새로운 가교를 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무엇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또 다른 숙제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의 숙제는 이중적이다. 과학과 인문학의 결합을 위한 우리의 과제는 이중적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뉴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폄하한, 비판한 그러한 작품을 설치를 했는가? 당장 철거를 하라. 뉴턴이 이미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뉴턴에 대해서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인간 중에 가장 신에 근접한 사람이다. 블레이크는 뉴턴이 이 유리진의 화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존재. 르네상스에 그렇게 부흥을 했던 인문주의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다. 영국이 자랑할 수 있는 게